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각계 전문가를 모시는 이동호의 초대석입니다. 매주 목요일은 연세대학교 전 연세대학교 교수이시죠. 그리고 한국의 현대사의 가장 중요한 이승만과 박정희를 전공하신 분이십니다. 유석춘 교수님을 모시고 대한민국 현대사의 중요한 쟁점들에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유석춘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아주 중요한 재판이 있으셨죠? 예. 지난주에 그 연세대 사건 때문에 검찰이 저를 위안부와 정대협을 명예훼손했다고 형사 기소를 해서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데 두 번째 재판이 있었습니다. 예. 저도 그 펜앤마이크에서 그 참관기가 있더라고요. 그 내용을 방청기를 봤는데. 기사로 만들어서 그 박순종 기자가 썼는데 예. 그 실제 그대로 있었던 일을 그대로 쓴 기사. 내용을 좀 소개해 주시죠. 그 재판이 우선 하여튼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두 번째 재판인데 검찰이 저를 기소했고 그 재판의 진행 순서상 검찰이 자기들에게 유리한 증인을 이제 재판정에 부를 수 있는 기회를 재판장이 주더라고요. 두 번째니까. 네. 예. 뭐 이제 그 다음에는 저희 쪽에 유리한 이제 증인도 부를 수 있는 기회가 앞으로 생길 모양인데 그날은 지난주 금요일은 이제 검찰 쪽에서 나를 법정에 세워야 되는데 유리한 그 법정에 세워서 말하자면 범죄자를 만드는데 그러니까 죄가 있다고 논증할 죄가 있다고 논증할 증인들을 세 사람 불렀어요. 한 사람은 서민민생대책위원회인가라는 단체의 사무총장 하는 분이고 그분이 이제 고소고발을 해서 그러니까 정의기억연대, 정대협,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도 고소고발을 했지만 그 단체도 해서 그 단체의 사무총장 김순환이라는 분이 나왔었는데 그분은 그렇게 사실은 비중 있는 증인은 아니었고 이제 정대협하고 관계된 분을 두 사람을 불렀어요. 그래서 한 사람은 한경희라고 정대협 지금 사무총장 그리고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가 그 이용수 씨가 최근에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하면서 정대협이 이제 문제가 많은 게 밝혀지고 그 정대협을 청산하는 이제 절차가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그 청산 책임자이기도 하더라고요. 한경이라는 분은. 그러니까 정대협을 청산하는 거하고 지금 이제 그것을 이어받은 정의기억연대 사무총장을 하는 분이 있는데 그 한경이라는 분도 증인으로. 그러니까 정대협을 청산하고 정의기억연대로 이제 가는군요. 그러니까 사실 청산도 아니네 그러면. 아니 그러니까 되게 사실 이걸 자세히 알면 되게 이상한데요.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라는 게 91년도 초반에 시작이 됐잖아요. 그러니까요. 그게 근데 사실은 이름부터 잘못 지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신대가 아니잖아요. 정신대가 아닌데 정신대 가지고 난리를 이제 몇십 년 쳤어요. 그러니까. 그러다가 이제 우리 이영훈 교수가 야 이게 정신대는 공장 가서 일하는 여성들을 얘기하는 건데 근로동원하는 사람인데. 여성 남성 다 합쳐서 정신대다. 여자들이 많았지만 남자들도 있었다 정신대라는 이름 아래. 니네 이거 이름 잘못 붙인 거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정신을 차리고 처음에 걔들도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전혀 모르던 거죠. 그러니까 시작부터 뭐가 문제인지도 모르고 시작한 단체예요. 그러니까 모르고 어쨌든 그 뭡니까 그 일본과 그냥 마음에 일본을 조져야겠다라 그러면서 라고 해서 시작한 거죠. 그래갖고 뭐 똥인지 이제 된장인지도 모르면서 활동을 하다가 이제 그런 지적을 받으니까 이거 이름이 정말 이러면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아마 자기들 자체적으로도 하게 된 모양이에요. 말도 안 되죠. 그러니까 정말 엉뚱한 이름 같다가 진짜 코미디죠. 그래가지고 이제 뭐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하고 비슷한 걸 어떻게 만드냐고 아마 고민을 했겠죠. 그래갖고 나온 이름이 정의기억연대라는 이름인데 2000년대 중반인가 그래요. 아니 기억은 기억이지 무슨 정의가 기억을 정의롭게 합니까? 그러니까 이름이 뭐 하여튼 자기네가 붙이는 거니까 뭐 그렇다 치고 그러면은 당연히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는 없어지고 이 단체가 계승하는 걸로 우리는 다 그렇게 이해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게 겉으로는 그렇게 말을 해요. 그 사람들도. 그러면서 법적으로는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도 살려놨어요. 법인으로 살려놓고 정의기억연대는 또 정의기억연대로 새로 만들어 놓고 이게 과거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를 정의기억연대가 계승한다라고 대외적으로 떠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은 그럼 이제 정의기억연대가 새 단체의 이름이고 과거에 정대협은 이제 없어졌구나라고 생각했는데 그 이용수 씨가 지난 5월 달인가 이제 증언을 하면서 난리를 쳤더니 그래서 이제 막 조사를 해봤더니
정대협도 있고 정의기억연대도 있고 그 두 단체가 똑같은 거의 비슷한 활동을 하면서 같은 명목으로 국가의 지원, 서울시의 지원을 각각 받는 네, 거죠. 각각 야, 받는 거예요. 정말 그게 문제가 돼서 이게 말이 되냐? 이래가지고 분식회계도 아니고 이거 무슨 내놓고 이건 이제 내놓고 혈세 빨대하는 거죠. 손오공이네. 아니 그러니까 빨대 꽂아놓고 빨대 꽂아서. 빨대를 두 개씩이나 꽂는 그러니까 거예요. 빨대를 하나 꽂는 게 아니고 두 개 꽂는. 한 입에 두 개 꽂는 거예요 빨대를. 아니 뭐 무슨 아무리 심해도 이럴 수가 있는. 그래가지고 문제가 돼서 이제 그거를 청산하는 모양이에요. 아무튼 이제 청산하는 이쪽은 청산하고 이쪽은 사무총장하는 분이 나오고. 그래서 그 사무총장이 나오고 네, 또 그분 말고도 여성 전쟁 인권 박물관인가 뭐 그런 박물관에 관장을 하는 분도 나오시고 김동순이라고 그 세 분이 나와서 이제 검찰 쪽에서 내가 명예훼손에 죄가 있다라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언을 하는 이제 그 기회였는데 그 세 분들이 이제 검찰이 기대하는 혹은 검찰이 유도하는 증언을 별로 안 했어요. 예컨대 유석춘이 허위 사실을 강의실에서 얘기해서 정대협과 위안부의 명예를 훼손했다라는 게 검찰의 주장입니다. 근데 이제 물어봤어요 검찰이 허위 사실이냐? 그때 허위 사실은 아닌 것 같다. 의견이 다를 뿐이다. 뭐 다른 의견인데 국민 전체의 의견하고 너무 달라서 내가 고발을 했다. 근데 의견은 그러면 명예훼손이 안 되잖아요. 의견 같은 경우. 의견 제시는 명예훼손이 안 되죠. 안 되죠. 그러니까 이제 검찰이 얘기하는 공소 사실이 구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이제 검찰이 되게 당황하죠. 그리고 이제 재판장이 나중에 그래서 이거 좀 이상하다. 이게 기소가 성립이 안 되니까 좀 공소장 바꾸라 그랬다면서요. 공소장을 좀 바꾸는 걸 검토해봐라라고 재판장이 검사에게 마지막에 재판 증언 다 끝나고 듣고 나서 그런 얘기까지 했어요. 저는 근데 그 얘기도 좀 불편한 게 아니 재판장은 검찰이 기소한 거에 따라서 그러면 기소가 잘 됐으니까 너 유죄다 무죄다 판단하는 거지 공소장을 바꿔서 얘를 유죄를 만들어라 하는 얘기를 하는 거 아니야? 난 그건 좀 검찰에 대한 재판부의 편파적인 지원이 아닌가 하는 의심할 생각도 수 있네요. 들어요. 왜냐하면 탄핵 때 그랬죠. 박근혜 대통령 탄핵할 탄핵 때도 때 그랬죠. 재판부가 검찰 니네 좀 제대로 해라 이거 고쳐라 저거 고쳐라 그랬거든요. 처음에 신문 기사 보고 탄핵 사유 만들어 놓으니까. 이게 말이 안 된다 그러면서 다 고치라 그래서 뭐 이상하게 고쳐가지고 이제 결국 유죄를 만들어냈는데 이게 가만히 이제 겪으면서 속으로는 이거 판사가 검사를 저렇게 도와주려고 작정을 하면은 내가 아무리 무죄라는 증거를 들이대고 주장을 해도 이미 판사의 마음속에서는 저거 유죄를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건 이제 추론이고. 네, 그다음에 또 하나 쟁점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 또 하나가 아니라 뭐 쟁점마다 여러 가지 있어요. 이제 예컨대 이제 제가 얘기한 것 중에 또 허위 사실이 정대협이 위안부들을 교육시켜서 기억을 새로 그렇죠. 포맷하게 만들었다라는 얘기를 제가 이제 강의실에서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요 집회가 그 이제 정대협 활동 중에 가장 대표적인 거잖아요. 수요 집회라는 게 이제 매주 수요일 날 그 뭐 일본 대사관 앞에서 하다가 요새는 그 일본 대사관 앞에 소녀상도 세워놓고 뭐 난리를 치고 있는 집회인데 그 집회가 이제 나는 교육 활동이고 그 교육의 대상에는 일반인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포함해서 일반 뭐 대학생 뭐 일반 사람들도 포함되지만 거기 와서 얘기하는 위안부들도 일종의 교육을 받은 거다. 그 집회를 30년 했잖아요 지금 91년부터인가 뭐 92년부터 시작했으니까. 그럼 매주 수요일 날 거기 뭐 물론 100% 동일한 분들이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거지만 오늘은 이분 나왔다가 위안부 생활하신 분 중에 내일은 저분 나오고 그러면서 이제 빙빙빙 돌면서 또 자주 나오는 분들은 계속 있고 또 나눔의 집이나 무슨 뭐 쉼터 이런 데서 생활을 같이 하면서 있다가 거기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나는 그것이 교육의 일환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검찰은 그게 잘못된 거라고 무슨 등록금 받고 교육한 것도 아닌데 왜 그걸 교육이라고 부르느냐 하는 게 이제 검찰의 얘기인데 근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밥상머리 교육도 우리가 교육이라고 교육이죠. 그러니까 매주 수요일 날 30년 동안 같은 자리에 모여서 위안부들을 모시고 혹은 거기 증인으로 발언하게 하면서 정신대 문제 대책협의회 시각에서 계속 집회를 하면은 본인들의 생각이 바뀌죠. 한쪽으로 가죠. 그래서 이제 그 증거로 그러니까 이용수 할머니가 지금 위안부들의 이제 증언이 바뀌었다라는 얘기를 또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교육의 일환으로 증언이 저렇게 바뀌게 된 거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제 그게 검찰은 허위 사실이라고 이제 지적을 하고 나를 기소를 했는데 이 한경희 이분이 와서
또 그 김동순이가 하는 분이 와서 수요 집회는 교육 맞다. 어. 라고 단호하게 얘기를 해주셔서 굉장히 또 폭탄을 터뜨렸고 또 마지막에는 이제 뭐 그 김삼석이나 그 윤미향의 남편 뭐 그런 사람들의 이제 종북 문제 이것이 얼마나 문제냐 하는 얘기도 이제 또 좀 얘기가 됐었고 하여튼 그래서 전체적으로 증언을 나온 분들이 검찰이 기대하는 대로 검찰이 희망하는 대로 이제 그거를 증언을 안 하고 그 검찰의 기대에 반하는 증언을 해서 재판장이 당황해서 검찰이 그럼 기소장을 좀 다시 써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까지 재판 말미에 하고 재판이 끝났습니다. 그 지금 그 윤서인 사건의 경우 백남기 사건을 비판하는 만평을 그려 허위사실의 명예훼손으로 기록되었다가 재판 중에 사실적시한 명예훼손으로 바꿔서 벌금형이 나왔다니. 그 지금 그 이야기가 나중에 그 제대로 그럼 판사의 그 동조 아래 저렇게 바꿀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이제 검사가 바꿀 수도 있겠죠. 검사가 바꾸면은 일단 사실적시면은 이제 제가 얘기한 여러 가지 내용이 사실인 거죠. 사실인 거죠. 그다음에 그게 명예훼손이 되느냐 하는 문제는 또 따져야겠죠. 뭐 공연성 뭐 여러 가지 뭐 복잡한 뭐 하여튼 네, 뭐. 그 법률가들이 뭐 따지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공연성이 없는 게 그게 그렇지, 그냥 강의실에서 된 거잖아요. 밀폐된 공간에서. 녹음을 내가 한 게 아니에요. 네. 내 허락 없이 불법으로 녹음된 게 나갔기 때문에 공연성이 있으려면 교수님이 뭐 그 사실을 알고 떠들어야죠. 그거를 떠버려야죠. 그리고 사람이 많은 곳에다가. 그러니까 이게 이제 스텝이 엄청 꼬일 겁니다. 검찰이. 그러니까 공찰은 지금 사실적시를 하기도 그렇고 네. 또 허위사실하면 지금 자기들이 증언해서 지금 깨졌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아주 스텝이 엄청 꼬여 있습니다 지금. 브루스 스텝으로 갈지 뭐 탱고로 갈지 지금. 사실은 증거 가지고는 허위사실을 하기 어렵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사실적시라고 이제 공소장을 바꿔도 만만치 않습니다. 상황이. 이게 제가 검찰을 걱정해야 될 이유는 없는 일인데 겪다 보니까 뭐 워낙 이제 그래서 지금 그 기사를 보고 댓글에는 야 유석춘 교수 무죄 때려야 되는 거 아니냐는 응원 댓글이 많이 붙었더라고요. 아니 그날 저기 우리 사건 담당 변호사는 아닌데 이동환 변호사라고 그 저 타블렛 PC 그 변희재가 하는 그 최순실 타블렛 PC 사건의 변호사로 활동한 이동환 변호사가 저를 좀 요새 저 여러 가지 맥락에서 지원을 하면서 본인도 또 위안부에 관한 공부를 좀 하겠다 그러면서 재판을 방청을 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 방청 끝나고 나서 하는 말이 이거는 검찰이 무고로 거꾸로 검찰을 상대로 이거 검찰을 걸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저는 그 생각까지는 못했는데 워낙 이 공권력을 무서워하는 사람이라 제가. 네. 그다음에 또 뭐 다른 재판이 또 하나 참. 요새 뭐 재판이 끊이질 않는데요. 이제 교수님 그거는 정말 곤궁이 심하십니다. 다 이게 하느님이 뭔가 저에게 앞으로 그 가시밭길을 걸어서 헤쳐나가서 뭔가 역할을 주시는 거 아닐까 하는 생각. 그럼요. 큰 일을 하늘이 사람한테 큰 일을 맡길 때 이리 굴리고 저리 굴린답니다. 좀 일찍 맡기시지 정년까지 다 했는데. 왜냐면 아직 지금 100세 시대인데. 아이고 예, 알겠습니다. 예, 교수님 앞으로 35년 남아 있습니다. 알고. 다른 사건은 그 연대 사건하고 연관된 사건인데 연대 사건이 나고 나서 이제 언론에 막 악의적으로 보도가 되니까 서울의 방송이라는 그 유튜브 방송을 하는 백은종이라는 분이 있어요. 근데 뭐 옷도 좀 독특하게 입고 다니고 하여튼 뭐 아주 독특한 그 본인이 하는 방송에서 주로 이제 응징 취재를 한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해요. 뭐 아니 취재를 하면 취재를 하는 거지 응징을 하면서 취재를 한다. 그러니까 자기가 폭력 행사하는 장면을 찍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뭔가 이제 의분을 느끼는 본인 기준에서 뭔가 의분이 생기는 의분을 느끼는 사건이 있으면 그것을 취재하러 가는데 취재하러 가서 취재만 하는 게 아니라 제3자 입장에서 취재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 있으면 반드시 당사자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유명한 교수님 그 목 멱살 잡히는 장면이 그 백은정이라는 분이 이제 그 연대 사건이 보도가 되니까 이걸 알고 이제 유석춘이라는 사람이 이게 일본의 간첩이다라는 생각을 하는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내 연구실에 그때 이제 그 학생들하고 제가 뭘 이렇게 토론을 하고 있는데 그 사건하고 관련돼서 연세춘추 기자들하고 이렇게 인터뷰도 하고 뭐 그랬었어요. 그 순간에 방문을 확 열고 들어오더니 책상을 짚고 넘어와서 내 멱살을 잡고
이제 뭐 엄청 시비를 걸고 뭐 일본의 간첩이다 뭐 너를 뭐 일본 간첩으로 뭐 국정에 고소한다 뭐 이런 얘기를 엄청 하면서 그거를 영상으로 찍어서 자기 유튜브에 올려놨어요. 글쎄. 그게 그래서 제가 최근에는 확인을 안 했는데 언제 보니까 100만 조회를 넘었더라고요. 유튜브에서 100만 조회면 대박 나는 영상이거든요. 근데 아이고 찾으셨네. 저거 한번 띄워보세요. 저게 이제 아유 정말 제가 강의실에서 강의실에 제 연구실에서 그 사건하고 관련해서 학내 언론이 연세춘추라고 있어요. 그 연세춘추에 제가 주간 교수라고 하면서 학생 기자가 취재를 요청하길래 3명이 들어서 취재를 하고 저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그 사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문 답변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쳐들어왔어요 제 방에. 그래서 뭐 지금 방실 침입이다, 뭐 폭력이다 이런 걸로 이제 지금 저한테 재판이 걸려 있는데 저 양반이 이제 내 방에 들어와서 저런 식으로 아무런 허락도 없이 들어와서 폭력을 행사하면서 나를 응징한다고 뭐 그래가지고 저걸 영상으로 찍어서 자기 저 서울의 소리? 예. 거기에 올려서 지금 100만 뷰가 넘은 영상이 있는데 제가 그래서 저걸 가만히 생각하다가 제가 사실 웬만하면 이런 거 뭐 고소를 안 하는데 저거는 참 그냥 넘어가면 안 되겠더라고요. 안 되죠. 그래서 백은정을 고소한 사건이 오늘 5시에 남부지법에서 제가 증인으로 가서 증언을 해야 된다. 이렇게 당했다. 바쁩니다 제가. 그 쟤들이 찍어놓은 게 있으니까 뭐. 이거 뭐 자기들이 새로운 증거를 유튜브에 올려놓고 있으니까 뭐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사건이죠. 자 그러면 뭐 오늘 이야기를 좀 가시죠. 원래 오늘 얘기가 그 교수님께서 가져온 내용이 이승만 대통령은 왜 반공주의자가 되었나, 반공주의자가 되는 과정이 뭐냐라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 이야기를 좀 해주시죠. 네. 제가 이제 현대사 여러 가지 중요한 쟁점을 좀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은 제가 첫 시간에 이제 너와나 TV 첫 시간에 보여드린 그 지도 있잖아요. 빨갛게 물든 유라시아 대륙 전체가 빨갛게 물들었는데 이제 대한민국은 파랗게 나오는 저 지도가 이제 이승만 대통령 또 박정희 대통령의 공산주의의 대결 반대해서 이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켜낸 결과 저런 지도가 만들어지는 거 아니에요? 야, 그러니까 저 사진을 다시 한번 올려보시죠. 저 세계사에 저거는 정말 기적입니다. 기적이죠, 기적. 그러니까 지금 일본만 섬이니까. 네. 예? 일본은 그리고 이제 전쟁을 일으켜서 패전국이라 미군이 지배해서 이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심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럽 대륙의 저 동급 유럽 대륙의 반이 저 빨간 거에서부터 오른쪽 쫙 빨개가지고 인도차이나까지. 참, 저 와중에 한반도에서 파란색이 저만큼 지켜진 거는 정말 기적입니다. 기적이죠. 이 기적을 만들어내는 이승만 대통령의 반공 사상, 공산주의를 반대하는 이유를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걸 그냥 단편적으로는 다 알고 계세요. 예컨대 제가 뭐 지난번에 한번 23년에 쓰신 공산당의 당부당 뭐 그런 또 내용도 있고 근데 이걸 좀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승만 대통령 입장에서는 공산주의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었나 어떤 과정을 거쳐서 마지막 순간에 공산주의하고 우리 대결해야 된다라는 선언을 하게 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좀 이렇게 시간이 흘러가면서 상황이 변하는 것을 좀 이해하시는 게 시청자 여러분들이 우리 현대사를 깊이 있게 이해하는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될 것 같아서 제가 좀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거는 사실은 우리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전 딱 2분의 학자를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물론 저 빼고 양동환 교수라고 계세요. 예. 양동환 교수가 한국학중앙연구원에 오래 근무하시다가 이제 거기서 명예퇴직을 하시고 지금 서울대 정치학과를 네, 서울대 정치학과 출신이고 이분은 우리나라 정치사의 독보적인 인물입니다. 좌우면 좌, 우면 우를 다 보면서 현대사가 어떻게 진행됐나를 정말 객관적이고 깊이 있게 정리하는 당대 최고의 학자. 이분도 호남 출신에다가. 호남 출신이 사실 이런 얘기하는 게 힘들어서. 그러니까요. 저는 호남 우파인 분들을 자주 만납니다. 우리 유동열 여기 프로 나오신 유동열 박사도 호남 우파고 저는 호남 우파가 진짜 우파라고 생각합니다. 그 척박한 호남 땅에서 우파적인 사상과 역사관을 가지고 대한민국에서 활동을 하려면 정말 힘든 일을 하는데
그분들이 그 앞장서 그런 일 하는 걸 보면은 저는 어떻게 보면 눈물이 앞을 가린다는 표현을 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 이동호 앵커님도 호남 피가 좀 있으시죠? 전북 정읍입니다. 아버지고. 제가 그 양동환 교수님하고는 개인적으로 각별한 인연이 있습니다. 악연 비슷한 거죠. 왜냐하면 그 또 나쁜 짓 할 때만 예, 제가 88년도인가요? 저분이 제가 전대협 연사국장 하고 있을 때 저분이 우익은 죽었는가를 쓰셨어요. 유명한 글입니다. 예. 80년대 후반에 나온 대한민국을 흔들었던 근데, 우익은 죽었는가. 예, 그 글을 보니까 저희의 실체를 정확하게 알고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 저희는 민주주의자로 위장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의 주사파나 공산주의 속내를 드러내고 있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그때 딱 그 이승만 그 양동환 교수가 우리를 공산주의자 주사파로 딱 지목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뜨끔했겠네. 예, 그래서 저희가 야 이거 이대로 두면 안 된다 해서 사실은 제가 지시를 해가지고 양동환 교수 연구실에 항의 전화 걸고 그 다음에 시위하고 그 다음에 그걸 보도한 언론사에 거의 뭐 수백 통 수천 통이 하루에 가도록 해서 마비를 시켜버렸어요. 아니 제가 연대 사건 때 당한 거 똑같이 당하게 만들었네요. 그게 이제 제가 맨 처음에 그러니까 그 오래된 전략이군요. 예, 그러니 그건 오래된 그래서 양동환 교수가 사실은 왕따가 되셨어요. 아, 그럼요. 나도 왕따가 됐죠. 예, 왜냐하면 양동환 교수님 한 명을 계속 공격하니까 다른 사람은 양동환 교수 같은 생각이 있어도 고개를 못 들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팬놈 또 패서 아예 비슷한 생각하는 사람 아예 못 나오게. 못 나오게. 그게 제 전략이었고 그래서 제가 그게 혼자만의 전략이 아니라 좌익이 전형적으로 이게 기본 전략입니다. 항상 쓰는 기본 수법이죠. 전략 한 명을 때리거든요. 팬덤 그래서 예, 사실은 양동환 교수는 굉장히 좀 한동안 거의 우울증에 시달리시피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나중에 전향하고 양동환 교수를 만나는데 정말 진정한 학자시더라고요. 아, 그럼요. 예. 그래서 제가 양동환 교수한테 사적으로 죄송하다고 사과를 드렸고 글로 공식적으로 그 양동환 교수의 우익은 죽었는가를 다시 생각한다는 글을 썼어요. 아, 그걸 한번 이제 자료 좀 주십시오. 내가 한번 그걸로 방송 한번 아, 합시다. 그거 안 보셨나요? 아, 나 그거는 못 봤. 아, 그러니까 다른 반성문은 봤는데 그거는 못 봤습니다. 저. 그래서 그게 한동안 굉장히 좀 그 당연히 화제에 올랐겠네요. 예, 그래서 양동환 교수하고 저랑 둘이 나와서 이 토크도 한번 했었어요. 아, 그러셨구나. 아, 그 영상은 어디 찾을 수 없나요? 영상은 그럼 자유기업을 했기 때문에 영상은 자유기반 아직 뭐 망했지만 있을 겁니다. 자료는. 하여튼 그때 그래서 양동환 교수님하고는 그래서 제가 그때 양동환 교수님이 우리 실체를 정확하게 봐서 그러니까 88년이니까 전 정확한 88년도. 87년인가 88년? 88년도입니다. 88년이면 객관적인 상황은 전두환 대통령에서 노태우 대통령으로 정권이 넘어갈 때죠. 예. 대한민국은 경제 발전을 엄청나게 국력이 하루가 다르게 팽창하는데 대학은 완전히 80년대 들어오면서 주사파가 장악해서 완전 장악했을 때요. 대학은 물론이고 지식인 사회, 언론계에 이제 파고 들어가기 시작해서 시작할 때. 밑바닥은 이미 좌익이 빨갛게 물들이고 있을 때죠. 네. 그 각 분야에 말하자면 중견이나 고참까지는 못 올라가도 바닥에서는 지금 이제 그 사람들이 다 30년이 지난 다음에는 막 회사에 언론사의 사장 뭐 이런 데까지 다 올라가 있지만 그렇죠. 그때만 해도 바닥에 있을 때. 바닥에 있어. 근데 그때 양동환 교수가 그걸 정확히 보고 정확하게. 대학에서 지금 이렇게 활동하고 있는 주사파가 얘기하는 저 민주주의는 인민민주주의다. 예. 대한민국 국민이요 우익이요 정신 차려라. 그렇지 않으면 당신들 점령당할 거다. 양 교수 말대로 그대로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30년. 30년 훨씬 전에. 그러니까 이 양동환 교수님은 정말 대한민국에서 이 정치 분야, 뭐 정치 분야도 많은 아니지만 정치 분야에서는 현대사에서 가장 중요한 그 참고 문헌을 제공하는 분이니까 우리 독자 여러분들 틈 나면은 혹시 기회가 닿으면은 양동환 교수 책을 시중에서 만나면 무조건 대한민국 사십시오. 건국사는 굉장히 중요한 서적입니다. 무조건 사십시오. 양동환 교수 책은 언제 놓고 옆에 시간 날 때 보면은 본인들에게도 좋고 자손들한테도 좋고 요새 젊은이들이 보면 좋고 무조건 보셔야 되는데 예, 저 책이죠. 예. 한번 보여주시죠. 저게 가장 최근에 나온 예. 양 교수님 대한민국 건국사라고 좀 두꺼운 책이 있는데 그걸 약간 좀 얇게 그건 너무 좀 너무 학술적이고 너무 너무 학술적이어서. 두꺼워요. 그거는 또 웬만한 인내심 아니면 못 봅니다. 예. 전 전향할 때 그거 다 봤습니다. 아이고 고생 많으셨네요. 전향하시는 거. 아이고 그러니까요. 그 좀 간증을 좀 확실히 하셔야겠습니다. 하여튼 그
그러고요. 그래서 양도환 교수님하고 그다음에 이영훈 교수님 두 분. 그러니까 경제사 쪽으로는 이용훈 교수님이고 정치 쪽으로는 양도환 교수님. 저는 그래서 그 두 분이 쓴 글은 무조건 보고 무조건 공부하고 무조건 그분이 쓴 그 글에 나오는 참고문헌들을 다 확인해서 제 걸로 소화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건 약간 옆으로 얘기가 넘어갔는데 오늘 말씀드릴 거는 그래서 양도환 교수가 2012년 7월 11일 아니까 2012년 6월 29일 제가 그때는 연세대 이승만 연구원 원장을 하고 있을 때요. 그 부암동에 있는 그 연구원에서 그 학술 세미나를 하면서 양도환 교수를 모시고 세미나를 들었는데 제목이 이제 이승만은 왜 반공주의자가 됐냐 하는 것을 가지고 양도환 교수가 글을 쓰신 거를 제가 오늘 이제 시청자 여러분께 좀 소개하려고 좀 정리를 했고 제 생각을 좀 몇 군데 더 붙이고 해서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예. 네. 네, 이승만 대통령이 공산주의를 그럼 언제부터 이제 우리가 이승만 대통령이 공산주의를 반대하고 나중에는 반공 정책을 채택했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를 살린 거다라는 것까지는 이제 거의 모든 시청자가 알죠. 우리 국민 대부분이 아는데 언제부터 그렇게 확실하게 반공을 했느냐 아니면 무슨 계기가 있었냐 하는 것을 좀 궁금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좀 추적을 했고 이제 양도환 교수 말씀을 좀 참고를 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우선 이승만 대통령은 공산주의하고 그 청년 시절에는 별 관련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다 아시다시피 이제 유교 유학자 집안에서 과거 시험을 준비하다가 이제 떨어지고 배제학당에 들어가죠. 서양 학문을 배우러 들어가서 배제학당에 들어가면서부터 기독교를 만나게 됐고 기독교 신앙을 가지게 됐고 감옥에도 가면서 이제 결정적으로는 감옥에서 그러니까. 이승만 일기에 보면 네. 감옥에서 기독교 신앙을 그러니까 이제 배제학당에서부터 기독교 신앙에 노출이 되고 나서 그렇죠. 결정적으로 이제 그 감옥 생활을 하면서 이제 회심을 했고 그러고 나서 그때 미국식 민주주의를 아마 배웠던 것 같아요. 예, 그죠? 그러니까 이제 미국식 민주주의는 이제 배제학당에서 배우고 배제학당에서, 그때부터 예. 배우기 시작해서 뭐 쭉 이어지는 거고 그러면서 이제 감옥에 갔다 와서는 이제 그 민영환이 주선을 해서 루즈벨트한테 친서를 보내려고 미국에 갔다가 유학을 하면서 유학을 마치고 이제 그 귀국해서 YMCA 생활을 좀 하다가 총무로. 예, 예. 이제 이런 과정에서 공산주의는 아직 전혀 이승만하고 갈등이 없는 그렇죠. 상황이다. 그때만 하더라도 아직 뭐 전혀 그러니까 예, 공산주의가 좋다 나쁘다 얘기는 없고 그냥 다만 공산주의라는 사조가 유럽에서 새로 나오고 있나 보다 하는 정도는 아셨을 거예요 분명히. 근데 그 사조에 대해서 본인의 입장으로 뭐 이거는 잘하는 거다 못하는 거다를 얘기하신 적은 없고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제 학위를 마치고 조선에 와서 YMCA 생활을 좀 하다가 다시 일제 탄압으로 백오인 사건 때문에 미국에 가서 이제 독립운동을 해야 되는데 어디서 할 것이냐 고민하다가 하와이로 가죠. 가시죠. 하와이에서 정착을 해서 활동하는데 상해 임시정부에서 이제 당신을 통합 임시정부의 대통령으로 모실 테니까 와라. 그렇죠. 이제 그 8개 이제 1919년도에 3.1 운동 직후에 그렇죠. 8개 임시정부가 구성되거든요. 그중에 가장 큰 게 한성 임시정부인데 그때 한성 임시정부가 주축이 돼서 상해 임시정부를 만들게 되죠. 그래서 이제 통합된 여러 지역에서 우후죽순으로 생겼던 이제 임시정부가 상해에서 통합이 되고 예. 통합된 임시정부의 대통령으로 추대돼요. 이승만 대통령이 나 시켜달라고 그런 게 아니고 추대돼요. 추대를 해서 예.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뭐 여러 노선이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이승만을 그럼 미주에서 하와이에서 활동하는 이승만을 우리 대통령으로 추대하자. 그래서 만장일치로 추대를 해서 대통령으로 모신 게 이제 초대 임시정부 대통령. 그러니까 저 때 이미 이승만 박사는 이 미국에서 그러니까 미국 주류도 인류도 가기 어려운 거기에서 박사를 받았다는 게 우리 조선 민중들에게 알려져서 굉장한 이제 추앙을 받고 있던 그렇죠. 이미 엄청난 그 본인의 경력에서는 프리미엄이죠. 사실 선교사들의 추천, 뭐 그 유창한 영어, 명석한 두뇌, 잘생긴 인물, 네. 기독교 교회 가서 또 설교하면 얼마나 설교를 예. 잘하셨어요. 뭐 그런 것들이 다 시너지를 일으켜서 이제 이승만이라 그러면 막 모든 예. 사람들이 떠받드는 우러러보는 자연스럽게 그 리더십이 생기는 그런 상태라 임시정부에서 대통령으로 이제 모셔서 가서 이제 임시정부 대통령 노릇 그 역할을 하시는데 처음에 가서 임시정부 대통령이 되고 나서 그 소련이 그 당시 이제 요거 약간 다른 배경을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면 1917년에 볼셰비키 혁명이 나서 그렇죠. 제정 러시아가 무너지고 짜르 러시아가 없어지고 이제 그 공산당 정권이 처음으로 이제 소련의 통치 권력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공산주의는 처음부터 그걸 국제주의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전 세계의 노동자여 단결하라라는 말에서 우리가 드러나듯이 어떤 A라는 나라의 공산당과 B라는 나라의 공산당, C라는 나라의 공산당은 서로 연대해야 되고 만약에 C라는 나라의 공산당 세력이 탄압받으면은 A, B 나라의 공산당이 힘을 합쳐서 도와줘야 되고 C라는 나라에서 그런 일을 하려고 탄압받는 사람들이 있고 막 돈이 필요하면 A, B가 돈을 걷어서 도와주고 하는 것을 기본 노선으로 합니다. 그걸 그리고 제국주의에 반대했어요. 그러니까 제국주의에 반대하는 공산당의 인터내셔널. 그러니까 일본이 제국주의였기 때문에 그렇죠. 이승만 박사가 당연히 일종의 기대를 걸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 공산당들이 코민텔은 인터내셔널이라고 그러잖아요. 공산당 제1차 국제대회, 2차 국제 공산당 대회. 국제 공산당 대회. 그런 것이 이제 다 말하자면 공산주의자들의 국제주의를 이제 드러내는 건데 그 1917년 볼셰비키 혁명이 나고 레닌이 그 국제주의를 주장을 하니까 우리나라 공산주의자들 중에 당시 독립운동하던 공산주의자들. 근데 이분들의 독립운동을 정말 우리가 독립운동이라고 봐야 되는지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이건 좀 다른 맥락의 얘기인데 왜냐하면 공산주의 국가를 만들려고 독립운동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대한 건국에 도움이 안 되는 아니고요. 운동이죠. 예. 그래서 그것도 사실 용어를 우리가 그거랑 인연이 없는 운동이죠. 아무튼 그 당시에 공산주의자들 중에도 일제랑 싸우긴 했어요. 근데 싸우는 목적이 일제를 패망시키고 이 조선에다가 대한민국을 만들자라는 아니죠. 공산주의 국가를 만들자라는 얘기를 하던 분들 중에 일부가 예. 소련에 가서 그 레닌을 만나서 우리가 지금 중국에 망명 와 있는데 임시정부에 우리 저 한반도 조선에 있는 저 일본 제국주의하고 싸우려니까 우리 돈이 필요하다. 활동 자금을 좀 달라. 그러니까 거액을 줘요. 이 자세한 얘기는 제가 다음 시간에 한번 자세하게 얘기를 하고 아무튼 그러면서 이제 그런 돈들이 소련으로부터 지원받는 걸 보고 이승만 본인도 대통령을 하면서 야 그럼 우리 소련으로부터도 좀 지원을 받자. 그리고 사람을 파견을 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안공근이라고 안중근의 아들이에요. 안공근이랑 또 한 사람이 더 있는데 한경인가 뭐 하여튼 그분들을 소련에 보내서 국제공산당 레닌으로부터 좀 독립운동 자금도 받는 것도 필요하지 않냐는 생각을 그때까지만 해요. 이승만 대통령. 그러니까 일본 제국주의에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 그러다가 이제 그런 이제 상황에서 그러니까 상해 임시정부 안에 공산주의자와 이승만식 미국식 민주주의를 신봉하는 사람들 사이에 기본적인 갈등이 골이 깊어지면서 그때부터 시작되죠. 가장 대표적인 게 이동희잖아요. 예. 고려공산당 만든 사람. 그 이동희가 이제 이승만을 탄핵시키는데 앞장서고 난리를 치고 그다음에 그때 또 이승만 대통령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자꾸 내세웠던 게 무슨 뭐죠? 저기 영구 아니요. 뭐죠 그 청원서. 예. 뭐더라고 갑자기 말을 흥분했더니 잊어먹었네. 저거잖아요. 저 유엔 전에. 그러니까 예. 그 뭐예요? 1919년 3.1운동 직전에 그 임시정부 예. 그러니까 뭐라고 하더라? 국제 자결주의. 그러니까 민족 자결주의에 예. 따라서 예. 우리나라도 앞으로 장차 완전한 독립을 전제로 강대국의 신탁 통치를 신탁 통치. 네. 맞아. 위임 통치 청원. 위임 통치 청원. 그러니까 그 당시 이 용어들을 자꾸 이제 하도 여러 가지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임시정부 안에서 위임 통치 청원을 왜 했느냐, 뭐 나라를 미리 팔아먹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그 비난과 이제 뭐 온갖 그 공산주의자들과의 노선 싸움 때문에 이제 결국 이승만 대통령이 국회랑 그 당시 이제 임시정부 국회가 임시의정원인데 그 국회의 다수 세력과 대통령이 갈등하다가 이승만이 그냥 그럼 나 이거 못 하겠으니까 니네끼리 알아서 해라 그러고 하와이로 가버리죠. 그러고 나서 이승만 대통령은 이제 현직에 없고 뭐 다른 분들이 그 자리를 계승하다가 결국 임시의정원 당시 임시 그 정부의 국회에서 탄핵을 23년에 발의하고 25년에 탄핵을 결정해 버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공산주의자들이랑 뭔가 손을 잡고 일을 하는 것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거구나를 본인이 직접 느끼신 체험하게 거예요. 되는 거예요. 처음으로. 예. 그 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낭만적이고 국제 공산주의자들이 레닌 같은 사람들이 한국의 독립을 위해서 자금을 지원해 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도 하셨던 거예요, 지금. 그러다가
알아보는 차원이 있겠죠, 뭐. 네. 뭐 이거 뭐 얼마나 그 진작에 생각인지 몰라도 하여튼 얼마나 궁했으면 또 그런 생각 하셨겠어요. 네. 그다음에 이제 제가 지난 시간에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23년이 되면은 태평양 잡지에다가 하와이에서 공산당의 당 부당, 공산당이 옳고 그런 것을 발표를 하죠. 근데 그 당 부당의 이제 뭐 평등주의는 옳은 것인데 잘못된 게 5가지가 있다 그래서 뭐 계급을 없이 하자, 뭐 부르주아를 자본가를 뭐 없이 하자, 뭐 저 국가를 없이 하자 이런 것들이 잘못된 거다를 얘기를 하면서 그 글의 마지막에 저런 얘기를 합니다. 저게 공산당의 당부당의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문장이에요. 우리 한족에게 제일 급하고 제일 긴하고 제일 큰 것은 광복 사업이라, 즉 독립이라. 공산주의가 이 일을 도울 수 있으면 다 공산당 되기를 지체치 않으려니와 만일 이 일이 방해될 것 같으면 우리는 결코 찬성할 수 없노라. 그래서 공산당의 옳고 그른 것을 쭉 논의한 다음에 그 글의 말미에 보면은 공산당도 독립된 국가 건설에 도움이 되면은 같이 협력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해요. 지금 현재 그 현실적으로 가장 당면 과제는 광복 사업이니까요. 예. 그다음에 이제 그로부터 약 10년 후 1933년이 되면 제네바에서 국제연맹회의가 벌어집니다. 저 국제연맹회의는 32년에 일본이 만주를 점령하고 만주국을 세웠어요. 그 만주국 세운 것을 중국이 항의합니다. 국제사회에다가 국제연맹에다가 일본이 무력으로 만주를 중국 영토인 만주에 저 만주국을 세웠는데 이건 잘못된 거다라는 이제 국제사회 결의를 이끌어내려고 제네바에서 회의를 하는데 이때 이승만 대통령이 그 국제연맹회의에 자기 발로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그 코리안스 인 만추리아라는 만주의 한인들이라는 문건을 이제 거기 제출을 하고 이제 여러 가지 일본의 그 침략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만주가 중국 국토인 것도 사실이지만 만주 문제를 해결하려면은 제일 기묘한 게 조선을 독립시키는 거다라는 얘기를 저 33년 국제연맹 회의에 가서 주장을 해요. 저때 누구도 만나죠. 저때 프란체스카를 만나죠. 네. 저때 이제 우연히 그 우연히 호텔에서 식당에서 호텔 식당에서 저 회의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또 하나 아이디어를 낸 게 이제 아까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일본의 만주 침략, 조선반도 침략, 만주 침략을 미중, 한, 소 이 네 나라가 협력해서 물리쳐야 된다라는 제안을 하고 요 얘기를 이제 소련하고 좀 진척시키려고 모스크바를 갑니다. 저 제네바 회의가 끝나고. 근데 모스크바에 들어갔는데 처음에는 비자를 금방 내줬어요. 근데 비자에서 이승만 대통령 일기에 보면은 소련이 이렇게 쉽게 내 비자를 내준 게 되게 이상하다라는 일기가 써 있는데 입국하자마자 이승만 대통령이 호텔에 들어가니까 호텔로 소련 당국자가 찾아와서 당신 비자는 실수로 준 거니까 빨리 나가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승만 대통령이 소련에서 활동을 못하고 그냥 맞으면 쫓겨납니다. 소련, 모스크바에서. 그런 이제 경험이 있었고 또 많은 분들이 아시는 1941년에 이승만 대통령이 정말 세계 최고의 명제를 하나 출판을 그렇죠. 하죠. 재팬 인사이드 아웃. 일본의 가면을 벗긴다. 네. 이게 이제 유명한 이유는 뭐 많이들 아시겠지만 곧 일본이 미국을 공격할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41년 8월에 출판이 됐는데 41년 12월에 진주만 공격을 하면서 이 책의 내용이 사실이 되는 그 유명한 책인데 이 책의 마지막 결론 15장에 보면요. 민주주의 대 전체주의라는 제목을 붙여서 민주주의 국가들은 전체주의 국가들을 경계하고 조심스러워야 된다라는 것에 소련 그러니까 이때 전체주의는 파시즘도 우파 우익 파시즘 국가들 그러니까 나치 네, 나치 또 일본 파시즘 이탈리아 그다음에 소련 스탈린 체제 이게 다 포함이 됩니다. 우익 파시즘과 좌익 파시즘을 다 예. 그러면서 이제 미국식 민주주의 같은 유럽의 민주주의 같은 나라들은 이 나라들을 경계하고 조심하지 않으면 결국 다 험한 꼴을 볼 거다라는 결론을 내는 책인데 이제 그 이승만 대통령의 공산주의에 대한 어떤 생각을 볼 수 있는 문헌들이죠. 그다음에 8번째로 가면요. 이제 41년에 그런 책을 쓰고 드디어 45년 8월 전쟁이 끝나고 우리가 해방이 됐죠. 그래서 45년 해방되자마자 모시고 한 2달 후에 오시잖아요. 그래서 45년 10월 17일 날 귀국하자마자 라디오 방송을 합니다. 그래서 그 방송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모든 정당과 당파가 협동하여 우리 조선의 완전 무결한 자주 독립을 찾는 것이 나의 희망입니다.
그래서 좌우를 불문하고 우리 대동단결해서 나라를 빨리 세우자라는 얘기를 하죠. 이어서 그로부터 4일 후죠. 10월 21일 방송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따옴표에 들어가 연설문에서 나오는 겁니다. 나는 공산당에 대하여 호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주의에 대해서도 찬성함으로 우리나라의 경제 대책을 세울 때 공산주의를 채용할 점이 많이 있습니다라고 천명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건 이제 이승만 본심이라기보다는 아니 본심도 있는 게 저는 이때까지만 해도 그러니까 굉장히 진지하게 생각을 했고 실제 이 구상이 건국 헌법에 우리 그 헌법에 보면은 사회적 요소가 사회주의적 요소가 들어가는 게 이런 배경. 이런 배경인가요? 그러니까 지금도 계획 경제적인 요소가 있고, 근데 토지 농지 개혁을 하는 것도 사실 그 굉장히 사회주의적. 사회주의적인 거죠.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은 필요하면 사회주의적인 정책은 얼마든지 쓸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요. 새로운 나라를 만드는 데 있어서. 과정에 있어서. 그런데 이제 이 좌익들의 행태나 이 행 패턴을 굉장히 증오하게 되더라고요. 보세요. 10번에 가면은 그로부터 한 2달 후, 3달 후죠. 46년 2월에 김구하고 조선 독립촉성중앙협의회, 이걸 우리 줄여서 독촉이라고 부르죠. 독촉을 만들 것을 제안을 하고 이 과정에서 이제 독촉을 만들 때 좌우익 합작으로 만들자고 하거든요. 근데 좌익들이 친일파 숙청에 대한 얘기를 이때부터 해요. 그다음에 이제 김구 같은 사람들은 임시정부를 새로운 국가가 봉공해야 된다. 라는 주장을 엄청 하는데 좌익들은 그거 필요 없다라고 하죠. 그런 갈등이 이제 이미 이때부터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독촉의 좌우 합작 노선에서 좌는 좌대로 우는 우대로 이제 싸움이 벌어질 때 그때마다 그래도 이승만 대통령이 처음에는 중재자로서 역할을 해요. 그래서 악수를 할 부분이 있으면 서로 악수하고 우리 같이 나가자. 맞으면 좌우 합작을 계속 유지하는 노선을 46년 2월까지만 해도 취합니다. 그러다가 그로부터 한 10개월 후 46년 11월이 되면은 요때가 이제 정읍 발언이 46년 4월인가 6월에 있었고 그래서 이제 6월 3일인가요? 예. 46년 6월. 그래서 이제 이 독립촉성중앙협의회의 그 구성과 활동을 놓고 계속 좌익이랑 갈등하다가 46년 11월 21일, 46년 12월 19일 엄청나게 중요한 발언 2개를 합니다. 11월 21일 공산당이 문제가 많다라는 방송을 합니다. 공개적으로. 근데 처음에는 비교적 온건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공산당이 여기 반발하면서 이제 독촉을 깨버리죠. 그래서 마지막에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공산당하고 완전히 결별하는 연설이 46년 12월 19일. 그러니까 해방된 다음에 46년 12월 19일 연말에 나오는데요. 요 연설문을 제가 한번 같이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띄워보시죠. 네, 띄워야죠. 그거 말고 예 앞으로 예. 저걸 좀 앞으로 예, 아 이걸 예. 토막을 내놨군요. 제가 만든 PPT를 지금 예, 그거부터요. 예. 이게 46년 12월 19일 연설인데요. 이때 보면은 이제 이승만 대통령의 단호한 최우종 판단을 우리가 읽을 수 있는데요. 한국은 공산당을 원치 않는다는 것을 세계 각국에 선언합니다. 이왕에도 제3 말한 바와 같이 우리가 공산주의를 배척하는 것이 아니요 공산당 극좌파들의 파괴주의를 원치 않는 것입니다. 사상이나 정책으로서 공산주의를 완전히 배척하는 것은 아닌데 공산당 극좌파들의 파괴주의 이제 행태가 너무나 그 이중적이고 겉으로는 협상한다 그러면서 뒤에서 뒤통수 치고 하는 것을 이제 계속 당한 거죠 이승만 대통령이. 소위 공화국이라는 명칭을 조작하여 국민 전체의 분열 상태를 타인에게 선전하기에 이르다가 지금은 민중이 차차 깨어나서 공산에 대한 반동이 일어남에 간계를 써서 각처에 선전하기를 저들이 공산주의자가 아니요 민주주의자라고 하며 민심을 현혹시키니 지금이나 똑같네요. 이 극렬분자들의 목적은 우리 독립국을 없이 해서 남의 노예로 만들고 저희 사욕을 채우려는 것을 누구나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거하고 똑같아요. 겉으로는 민주주의인데 사실은 인민민주주의 하는 거고 그렇죠. 자유민주주의가 아닌 것을 마치 인민민주주의를 속으로 생각하면서 겉으로는 자유민주주의자인 척 얘기하는 거짓말. 전술을 그때부터 공산당은 썼고 이승만 대통령은 이미 그때 이제 이것은 도저히 용납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했고 이런 이승만의 선택을 우리가 계승해서 살고 있는데 지금도 또 속아요 우리가. 우리 이동호 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요새 정광훈 목사님이랑 굉장히 열변을 토하면서 잘 그 실상을 유동열 박사도 가세해서 계속 보셨어요? 당연히 봐야죠. 어,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분자들과 싸우는 방법은 먼저 그 사람들을 회유해서 그 사람들을 달래서 사실을 알려주시오. 있는 대로 그렇죠.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으니까 니네 이거를 알고 있느냐. 좀 달래다가 아니 그러니까 회유가 우선, 아니 그러니까 폭로가 우선이에요. 그러니까 폭로. 폭로를 사실을 먼저 폭로하라. 그러고 나서도 시종 끝까지 고치지 않고 파괴를 주장하는 자는 비록 친부형이나 친아버지, 친형이라도 혹은 친자질, 친아들이나 친조카라도 원수로 대해야 할 것입니다. 말로 해서 알아들을 만큼 얘기했는데 말을 못 알아듣고 따르지 않으면은 경계해서 원수로 대해야 된다. 그렇지 않고 계속 친구로 대하면은 뒤통수 맞는다라는 얘기를 46년 12월 19일에 하십니다. 저희 굉장히 중요한 문건이군요. 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요새 이 문재인 주사파 정권에서 겪고 있는 것을 이승만 대통령이 벌써 100년 전에 다 깨닫고 계신 거예요. 다 깨닫고 대처 방법까지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100년 전쟁이죠. 그렇죠. 100년 전쟁이죠, 그야말로.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46년 12월 19일 이 연설 이후에 이제 반공 노선이 이승만의 정착이 되고 그로부터 대한민국 건국을 이뤄내고 북한 공산주의 정권하고 싸우면서 스탈린하고 싸우면서 6.25 전쟁으로 막아내고 그래서 오늘날까지 쭉 이승만 박정희가 이어온 게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요새는 이런 반공을 얘기하면은 무슨 엄청난 무슨 반동주의자 엄청난 그 무슨 마치 그러니까 그러니까 철진한 것을 외치는 뭐 그런 사람처럼 돼 있죠. 꼴통이라는 그 좌익들의 레이블에 우리가 고생하고 있는데 사실은 꼴통 문제가 아니고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것은 반공주의는 굉장히 소중한 가치죠. 공산주의의 실체를 모르고 적극 대응하지 않으면은 월남같이 되는 겁니다, 그냥.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반공주의자가 되는 과정을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 이승만 대통령이 이런 과정을 겪는 것을 보면 그 얼마나 임시정부에 가서 그 어려운 임시정부에 거기서도 또 공산주의자들이 돈 빼돌리고 뭐 소련으로부터 지원받은 거 자기들끼리 싸우는 그 돈 나눠 먹느라고 싸움하는 것을 보면서 저거 인간 말종들이구나. 그것 말씀 괜찮게요. 어쨌든 그것을 그 당시 독립한다는 핑계로 그들은 자신의 공산주의자들의 그러니까 그 주도권이 확보가 안 되면 계속 파토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주도권 못 잡으면 이제 깽판치고. 깽판치고. 또 뭐 지금도 그러잖아요. 지금도 아니 요새 저는 참 요새 벌어지는 상황하고 한 가지만 연결돼서 말씀을 드리면 요새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라는 걸 맞고 막 사람들이 죽잖아요. 벌써 거의 10명 가까이 죽은 것 같은데 아무런 국민들의 저항이 없는데 아니 과거에 소고기 파동 났을 때는 광우병 걸린 사람 하나도 없었어요. 한 명도 없었죠. 한 명도 없는데 그거 먹으면 뇌송송 구멍타기라고 하면서 생 난리를 쳤었어요. 그 사람들 다 어디가 있는 거예요? 지금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받고는 사람이 실제 죽고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기억력이 없어도 되는 겁니까? 우리나라 국민들. 아니 박근혜 정부나 이명박 정부는 그런 일을 하면은 청산가리를 먹는 게 차라리 낫다라는 얘기를 하다가 지금 사람이 죽어나가고 있는데 아무도 항의도 안 하고 아무도 문제 제기도 안 하고 그냥 접종 받으세요. 그러면 접종 받고 이게 난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저거 한번 올려보시죠. 당시 저기 지금 우리 중학생들이 그 거짓 선동에 속아서 저거 보세요. 미친 소는 아니 저러고 나서 진짜 광우병이 5년 후 10년 후 20년 후에 나왔습니까 지금? 한 명도 없잖아요. 전 세계에 없어요 지금. 지금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맞고는 죽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근데 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네 없네 그러는데 어떻게 알아요 지금?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상황을 이렇게 좀 약간만 떨어져서 봐도 이게 너무나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데 이 모든 일의 배후에는 공산주의자가 공산주의자들이 있는 거라고 저는 의심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유석준 교수께서 이야기한 것이 결국은 당시 이제 이승만 박사는 공산주의자들이 실패할 거란 본질은 정확하게 알고 있었고, 그러나 당시 가장 중차대했던 것은 독립이고 해방이었기 때문에 유연한 어떤 공산주의자들도 한 세력이 있었기 때문에 유연한 정치 판단을 하시다가 결국 1946년도 이때 되면 더 이상 저들과는 같이 갈 수 없다라고 하면서 대결을 선언하면서 대한민국의 반공 국가가 된다는 그 과정을 설명하셨습니다. 뭐 마지막으로 좀 한 말씀 없으신가요? 아니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그 빨간 지도 좀. 예. 저 지도가 정말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었고, 이승만 대통령의 반공이라는 것이 선택이 돼서 결정을 내리고 공산주의가 싸우니까 저 넓은 대륙의 동쪽 끝에 저 작은 반도의 반토막에서라도 파란색 국가가 생겨서 오늘날 우리가 자유와 번영을 누릴 수 있는 발판이 놓여진 거죠. 저 빨간 나라들은 아직도 못 살죠. 저 빨간 나라가 아직도 문제되죠. 네, 베트남 아직 2,400불, 중국 아직 뭐 이제 9,000 몇백 불. 아 중국이 9천이나 됐어요? 예, 지금 많이 올랐더라고요. 어휴. 많이 올랐더라고. 근데 베트남 아직 2,400불이고 네. 우린 지금 3만 불인데 지금 전부 망한 나라들입니다. 이승만의 결과죠. 예. 이승만, 박정희의 훌륭한 탁견을 우리 잘 받들어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오늘 유석준 교수를 모시고 이승만 박사가 왜 공산주의를 반대한 과정을 겪었나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이 대한민국은 이승만 박사의 처절한 사상적 결단으로 만들어진 나라였습니다. 그가 아무것도 없는 나라, 정말 자원도 아무것도 없는 나라에서 전 세계 지식계가 공산주의 위험을 모를 때 그는 위험을 알았고, 그리고 조국 광복의 과정에서 공산주의자들이 그 정말 폐악질을 지켜보면서 아무런 대의 명분도 없이 자신의 권력 그리고 자신의 이데올로기만을 위해서 앞세웠던 그들을 폐악질을 지켜보면서 이승만은 그들과 대결을 선포하고 그것이 오늘날 대한민국을 만들었습니다. 우리 유석준 교수님의 그 얘기처럼 우리가 이승만 대통령이 만든 이 대한민국 우리가 잘 가꿔 나가야 할 책임 우리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